자, 미국 제47대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4년 만에 백악관 귀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높은 관세, 반이민, 요거를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정책에 전 세계가 나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라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한번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대선이 조금 더 길어질 줄 알고 약간 꿀잼 모드로 들어갔었는데 네.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트럼프 당선 예상하셨나요, 차장님? 이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예상했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네.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유는 그냥 심플하게 보면 민주당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밀려났습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미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을 밀어냈다. 그거는 미국 현지 상황에서 민주당의 인기가 굉장히 없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후보가 나왔을 때 정말 누구도 모르는 깜짝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부통령이었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가 바뀔 거라고. 그래도 완전 좀 새롭지 않았나요? 획기적이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획기적이었겠죠. 그 미셸 오바마나 뭐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오히려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뺏겼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민주당이 굉장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 왜냐하면 뭐 흔히 TV에 나오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반트럼프적인 사람입니다.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고 예전부터 트럼프 1기 때부터 계속 그래 왔었고,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약간 혼돈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TV에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고 경제 성장률 좋고 한데, 실상 이제 밑에 그 중산층 아래쪽으로 가보면 네. 완전히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코로나 시기에 앨런 머스크는 돈 엄청 벌었겠죠. 그런데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이런 하층민들은 어땠을까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좀 표를 많이 잃었었고, 전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강한 미국에 대한 뭐 조금 실망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생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흑인들이 오히려 네.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는 어떻게 당선됐냐면 백인 남성주의, 백인 남성층,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워가지고 공화당표, 백인 뭐 이 표를 이제 싹쓸이 해가지고 당선됐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상대편 후보가 흑인 유색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 표를 끌어안았다.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그만큼 잘못했었던 게 이민 정책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민이 뭐 자유롭게 되고 좀 불쌍한 사람들 들어오고 해야 되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현지 흑인들이나 유색인종 입장에서는 그들이 계속 불법 이민을 하니까 나의 일자리가 뺏긴다.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을 막겠다라고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가 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뭐 방송에서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인기를 약간 과소평가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 이민 정책도 바이든이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이제 해리스한테 그 이민 관련해서는 좀 거의 전권을 줬었고, 거기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해리스가 또 다시 나와서 이민자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니까 사실상 인기를 얻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저는 트럼프가 이 중산층의 표를 잘 끌어안았다라는 게 굉장히 이번 압승에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돈쌤은 어제도 봤잖아요. 어제 자료를 보면 아 돈쌤은 약간 트럼프 쪽으로 예상하고 아니, 저는 계신 것 뭐 같다 계속 싶었거든요. 트럼프였죠. 네, 항상. 그러니까요. 항상이었고 어제도 사실 제 자료는 그 트럼프 당선을 전제로 하고 가져온 거였잖아요. 네, 그냥 제가 그래프 가지고 온 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트럼프 우세다라고 했는데 방송이 조금만 1시간만 늦었어도 저희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네. 끝나고 밥 먹고 보니까 이제 끝났더라고요. 어. 우리나라 대선보다 더 빨리 끝난 것 더 같아요. 빨리 끝났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저는 이제 트럼프 당선까지는 의심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선언하는 게 언제쯤 될까? 하도 이제 언론에서 뭐 경합이다, 뭐 어쨌다 하길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의외였다는 거는 이제 좀 빨랐다는 것이고 여기 아까 차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특히 이제 미국 언론들 이제 진영으로 굳이 따진다면 이제 진보 언론들이 이제 주로 해리스에 표신하게끔 이렇게 우호적이었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은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곳조차도 미국에서는 진보 진영의 걸 가지고 와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흔히 뭐 CNN 같은 것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미국 대선 보도 몇 개를 썸네일을 가져왔는데 네. 요 특정 방송사만 찝어서 가져오셨네요. 아니 그러려고 이게 몇 개를 섞으려고 했는데 섞으려고 그랬네. 여기 다른 것도 있죠. 다른 뒤에 것도 거 있습니다. 오해할 네.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올까봐 네. 제가 최대한 잘하셨습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섞어봤는데 네, 돌아다니면서. 예. 그런데 이제 특정 로고가 자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렇네요. 예, 사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선거가 주는 하나의 뜻밖의 그 효과가 뭐냐면 기존 언론들에 대한 무용성. 그 이제 사실 이제 딜사이트 같은 이런 데를 봐야지. 맞아요. 저런 언론을 보니까 자꾸 노이즈가 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 뭐 썸네일 제대로 보십시오. 보는 데가 이거 보면 다 테슬라고 뭐고 다 팔아야 될 것 같은 네, 뭐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거의 사면 안 된 될 것 것 같아요. 그렇죠, 해리스가. 그렇죠. 이게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참언론을 보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건 여론조사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베팅 우리나라도 이제 베팅 사이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무용론이 예전에는 나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넘어가면 샤이 트럼프가 많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데 여론조사가 그건 변명이 안 되거든요. 샤이한 것도 잡아내야 여론조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샤이하고 누구는 안 샤이해서 그렇네. 예, 그런 거라면서 그게 여론조사의 변명이라는 게 너무 구차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잘못됐어. 저 사람이 부끄럼타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저 사람은 구차해요. 내향적이라 대답을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노이즈를 그렇죠. 만들지. 그럼 성격조사 먼저 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죠. 당신은 샤이합니까? 아이입니까? 아이입니까? 입니까? 그렇죠. 예, 물어보고 그것부터 해야지. 신뢰도를 높여야죠. 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아까 사장님도 분석을 좀 주셨는데 하나 잠깐 저도 얹어서 첨언을 하자면 전 지금 와서 보면 지더라도 민주당이 지더라도 그냥 바이든으로 졌어야 됐다. 차라리 바이든으로 졌어야 됐다. 그러면 바이든이 너무 늙었으니까 졌다라고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라도 가능해요. 근데 저분 끝까지 완주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뛰어다니시던데. 진짜 제가 영상을 봤어요. 하기 싫어서 일부러. 네, 그러니까 퇴사는 만능 통치학이라고. 음. 네, 그 이후부터 표정이 너무 좋아지고 기자들이 물어도 그냥 웃고 지나가시고 그러니까요. 이러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런 짤도 있잖아요. 속 편함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냥 퇴사하니까 쫙 내려가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좋지만 그냥 바이든으로? 이미 해봤고 하니까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최악이 뭐냐면. 그때 트럼프 당선이 되면 안 된다는 공포감 때문에 너무 빨리 후보를 해리스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무탈하게 넘어가서 잘 됐다는 판단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좀 경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후보를 바꿀 거면 네. 미니 경선이라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슈를 가져가야 되는데 맞아요. 왜 해리스가 후보가 돼야 되는지 설명이 없이 그냥 바이든이 너무 늙었으니까
저 영감은 빼고 그냥 아무나 좀 빨리 좀 올리자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고. 아 그때는 진짜 오늘 내일 할 때여서 진짜는 경선하고 네, 뭐 뭐 이럴 정신이 없었죠. 근데 사실. 경선을 좀 하긴 했었어야 돼요. 네. 미국 안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게 맞다. 뭐 왕권 물려주냐. 네, 그렇죠. 왜 해리스가 뭐 장녀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리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통령일 때는 그냥 수리슬쩍 못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후보가 됐으니까 왜 해리스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본인도 그걸 못했어. 그러고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그냥 단순히 흑인이고 여자기 때문에 그냥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DEI 그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여자고 흑인이기 때문에 그냥 부통령이 된 거구나. 오히려 그 프리미엄을 받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흑인 남성들도 반트럼프였다가 저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말도 나보다 못하고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여자고 흑인이니까 그냥 구색 갖추기로 거기까지 간 거네? 라고 된 거죠. 그럼 이건 미국의 정신이 아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차라리 트럼프가 맞다. 가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엄청 세게 얘기하시네. 영어만 됐으면 좀 네. 가가지고 알바를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의 약간 스토리텔링이 살짝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도 좀 짚어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무서웠던 게 네. 어제 승기를 다시 트럼프 후보가 딱 잡으면서 얘기를 한 게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그 불확실성이잖아요.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게 잘못됐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선언을 했고 그 진보 거기- 아니에요? 네. 진보? 모든 모든 걸 다 걸 고치겠다는 거 고치겠다. 진보의 가치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불확실성도 커질 텐데 저희가 지난 일기 때를 좀 비교를 해봐야 저희가 대비책을 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 볼까요? 제가 가장 크게 실수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네. 아직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뭐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 해에는 주가가 다 올랐고 2016년도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2016년, 17년, 18년까지 가면서 뭐 그때는 이제 금리도 올리는 시기였고 금리도 올리는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까지 많이 하니까 2018년도에 약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좀 뭐 그랬긴 했었는데 초창기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네. 오히려 뭐 조금 더 지나봐야 아는 건데 어저께는 채권 금리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30년 10년물 금리도 거의 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황을 보였고 뭐 비트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주식도 급등하고 달러 강세는 막 달러는 위로 치솟고 이런 거를 사실 예상은 못했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올라갔었던 것들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다 보니까 네. 약간은 불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은 정상으로 갈 것이다. 지금 뭐 많은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전망하는 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계속 갈 수도 있다. 내일 이제 파월이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사실 파월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위태위태한데 네. 저는 그것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파월을 누가 임명했느냐? 바이든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고 바이든에서도 하고 했다는 게 좀 미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파월이라는 사람은 변호사 출신으로 굉장히 그 뭐죠?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입맛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또 펴주면 임기는 어찌 됐든 간에 2026년 5월까지거든요. 그러면 또 임기를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옐런이야 이제 장관이니까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리 낮추고 뭐 하면 지금처럼 막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그거는 트럼프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2018년도에 금리 내리면서 사실 금리 내릴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보험적 금리 인하다. 네. 왜 그랬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려라 계속
압박을 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금리 높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달러 강세도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넷플릭스 10,000원 주고 보잖아요. 네. 넷플릭스 10,000원 주고 보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본국으로 가져가는 건 예전에는 뭐 8달러, 7달러였는데 이제 6달러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당시에 금리 낮추고 달러 강세 낮춰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너희 환율 조작국 지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안한 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사실입니다. 변동성이 커져서. 어찌 보면 일기 때 좀 강달러 기조가 있었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달러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 원달러 환율도 계속 뛰고 어제 막 1,400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 1,400원 금방 돌파.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약달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걸 파월이 정말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금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돈쌤께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기 네. 때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데 일기 주목해봐야 때랑 될까요? 이제 2기 때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기 때는 그 금리를 올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트럼프는 낮추라고 해서 그래서 뭐 얘를 자르니 많이 뭐 그 한때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이 이제 어찌됐든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인 거고 뭐 어쨌든 트럼프는 낮추는 걸 좋아합니다. 관세 빼고는 다 낮추려고 그러죠. 일단 시장이 어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급등이 아니라 아예 폭등을 해버렸죠. 뭐 미국 시장이 뭐 사실 다우가 그런 식으로 오르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돈 뿌려댈 때 이후로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세금 깎아주는 것처럼 확실하게 EPS를 높여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데 너무 또 예전에 좋은 기업 때문에 조금 오버하는 것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기 때는 1기 때랑 완전히 똑같을 것인가? 일단 주변 측근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같은 개인은 같다 하더라도 2기 때는 지금 이제 캠프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이제 리스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기업인들이 좀 더 많아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전처럼 1기 때처럼 약간 1기 때는 이제 그 무역 담당 차관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전부터 중국을 이제 뭐 악마화하고 뭐 이런 그런 약간 이념적인 분들이 좀 계셨다면 이제는 좀 기업가 분들이 좀 많아서 예전에는 그렇다고 중국한테 풀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시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지난 40년간 좋았던 것만큼 지난 40년간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속도의 차이,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로 하고 바이든은 이제 뭐 기술 수출 제한으로 하고 방식만 달랐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2기 때는 1기 때는 오히려 미국 외의 영향이 더 컸다면 무역 분쟁이나 이런 걸로 근데 이제는 2기 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기대보다는 좀 약하게 영향을 끼치는데 미국 사회 안에서는 큰 변화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 뜯어 고치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미국이 지금 다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관세 이것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방위분담금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지금 거의 10분 동안 7분 동안 얘기하는 게 이민 그리고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공교육에서 이제 성인지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노이즈를 끼우는 거지.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1기 때보다 조금 좀 낮을 수도 있겠다. 분담금 정도는 좀 이왕지 트럼프 된 거 우리가 이제 축의금 주는 생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안 줄 수가 있나요? 우리만 주는 것도 아니고. 돈쌤님이 내실래요? 예, 뭐 13조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줄 거예요? 우리나라 13조 뭐 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돈쌤님이 아니 태양광 뭐 세금 더 내세요 그러면. 세금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네. 뭐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거 주고 저거 받으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브 앤 낼수 있는 게 테이크 있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랑 중국끼리의 그런 갈등 양상이 커지다 보면 저희가 거기에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좀 트럼프 당선 이후로 미중 간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좋아질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네. 근데 참
저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아쉬운 게 네. 어제 일본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어제 일본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런데 뭐 산업 구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어제 이제 일본 이제 금융시장도 많이 올랐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를 때 완전 디커플링 되고 어제 또 중국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홍콩 지수 같은 게 2% 넘게 떨어졌는데 우린 또 그럴 때는 또 중국을 쫓아가는 네.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2016년도와 같은 상황은 아니단 말이에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한데 왜 이럴 때는 중국을 따라가고 뭐 떨어질 때는 우리만 떨어지고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금투세 때문도 아닌 것 같고 미국 트럼프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결론은 이제 중국이 안 좋아져서 우리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 생각보다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더 많이 매기지 않을까요? 한국보다는 다간씩 관세를 매기면 그건 똑같아지는 거예요. 관세가 없다가 미국이 전 세계에 똑같이 10%씩 관세를 매긴다? 네. 그러면 얘도 10% 나도 10% 그건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 중국이 20% 그러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그러니까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것 때문에 중국도 전인대 일정을 조금 조정을 했죠. 전인대 이제 4일부터 8일까지 중국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게 CNN이나 이런 언론 보면서 이거 선거 결과가 개표 결과가 늦어지면 7일까지도 결과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전인대 8일까지 하자라고 해가지고 누가 대통령 당선되는지 보고 결정을 할 거다. 중국이 지금 전인대에서 한 10조 위안 재정 정책 고려 중이다라고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이것도 아마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좀 늘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서 내수부양책을 강하게 좀 편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한테는 몇몇 업종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제 저런 정책 나오고 그 중국 비자 면제 이런 정책 나왔을 때 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미중 관계가 안 좋은 거는 변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예전에 이제 20세기 때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때처럼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과 미국의 관계 때처럼 네. 계속 그렇게 갈 텐데 뭐 지금은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인데 중국은 기대가 없으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만 선방해주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기 저 같은 때보다는 경우는 네.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소외되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트럼프 수혜주가 미국의 초대형주입니다. 그렇죠. 빅테크들이 세금 많이 내고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법인세 인하에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 초대형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트럼프 수혜주도 있지만 피해주가 또 대형주예요. 어제도 사실 우리나라 지수를 제외하고 섹터별로 보면 트럼프 트레이딩이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네. 일단 가장 안 좋았던 게 이제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그 외에 미국도 그렇게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도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지수의 포트폴리오, 산업의 포트폴리오상 약간 불리해질 수도 있고 우려를 가질 수 있는 곳이 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사실 그건 마찬가지인데 초대형주가 지금까지 더 왔는데 거기다가 더 얹어갔기 때문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늘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지수를 보고 뭐 시장이 어떻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업종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수혜가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소재주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뭐 자본재, 뭐 중간재를 수출을 하던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스스로 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주가 아니고 경쟁주 관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중국의 부양책도 사실은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을 도와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뭔가 실물 경제용 부양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을 보고 뭐 하기에는 이제 우리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오히려 중국을 더 눌러준다면 네. 우리가 반사로 이익 받는 업종이 있고 그것들을 잘 따라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저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주 잘 타면 뭐 미장 부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옛날처럼 중간재를 막 수출하면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을 그때와는 지금 다소 다른 흐름들 잡히고 지금 있다 딱 보니까. 삼성전자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중국에 가장 많이 팔았는데 그 시장이 이제 경쟁자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는 애들은 이제 과거의 수혜주들을 조금 빼고 이제 새로운 이제 중국이 힘들어짐으로써 우리한테 다시 기회가 오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경쟁력을 키우면서 최대한 반사 이익을 끌어와야 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과제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너무 변동성도 크고 불확실성도 크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타격이 너무 크고 2차 전지도 낙폭이 너무 깊잖아요. 그래도 이번 주에 금리 결정 나고 또 중국 부양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하고 나면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다시 국내 증시도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이게 뭐 무엇이 문제다라는 게 없이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얼마나 뭐 금투세 없어지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뭐 하루뿐이 안 됐고 대선 지나면 불확실성은 괜찮아질 거야. 미국 저렇게 올랐는데 우리 또 박살났고 그래 FOMC에서 금리 내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지금 막 시장 금리 튀고 있고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 신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상황이어서 네. 뭐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지금 너무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공포감으로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방산주가 주가 막 오르는 거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트럼프는 전쟁을 종식시킬 겁니다. 그러면 방산주가 좋을까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주변 국가들도 내가 이제 날 지켜야 돼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방위비 분담금 이것들 때문에 우리 방산주가 좋았었던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방산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가 주가가 막 빠지고 있는데 네. 아까 관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미국이 모든 자동차 업체에 관세를 엄청 많이 매기면 그러면 GM과 포드만 살아남을 것이냐?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따져보면 지금 최근래에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은 업체는 현대차 그룹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토에서 생산하니까 관세 안 매기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뭐 비트코인이 오르고 뭐 전쟁이 끝나서 전쟁 관련주가 오르고 오늘 뭐 그 조선 이야기 했다라고 해서 조선주들이 막 오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단기간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데 네. 며칠 지나면 뭐 안정화될 거고 진짜 수혜주가 뭐 나오려면 네. 트럼프의 정책이라도 나오고 한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정상인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쌤도 이에 동의하시나요?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사람들이 아주 술이 덜 깼습니다. 술이 덜 깼어요? 축하주를 이제 너무 네.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덜 깨서 이제 실제 트럼프 당선 이후의 흐름은 최소한 다음 주는 돼야 방향을 잡지. 지금은 그냥 다들 한쪽은 너무 업이 돼 있고 한쪽은 그냥 거의 지구 종말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큰 의미를 두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국장 같은 경우도 금수저도 해지되고 뭐 여러 가지 그 하나씩 해 나가고는 있지만 2개월 이상 너무 우울감이 있어가지고 네. 날씨가 좀 풀렸다고 해가지고 바로 웃기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좀 웃을 만한 거리를 줘야 되는데 웃으려고 했더니 또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리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되려고 하니까 엎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하나의 모멘텀을 찾게 된다면
지금 가격 매력도가 분명히 있고 네. 트럼프 당선이 뭐 트럼프가 한국을 조지겠다고 해서 당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과도한 왜 그렇게 겁을 먹는 하나의 부담이라면 그거죠.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얘만 좀 내려오면 해볼 만하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바이오 같은 게 잘 버티다가도 또 금리 올라가니까 좀 밀렸다가 금리 내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도 그 관련 섹터들을 움직이고 있다. 아주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 좀 본의 아니게 이제 검은색 약간 이제 상조 분위기를 다들 하고 계신데 예, 상조 분위기 이제 이번 주로 좀 마무리하고 다음 네. 주부터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렇네요. 예. 냈다 오늘 의도치 않았는데. 예, 지금 옷이 어둡네. 국내 증시가 이제 다 이제 오. 여기 뭐 국화라도 하나 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를 듣고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조금은 지금 겁을 많이 먹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딱 바짝 차리고 이성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차장님부터 준비해온 한마디 말씀 주시죠.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선이 됐는데 네. 미국만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같이 가야 되나요? 다 같이 사는 사회인데 음. 관세를 100%, 200% 물리면 참 좋죠. 그거 세금이니까 그걸로 재정지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금리 뭐 올라가요. 금리 올라가는 게 트럼프의 성향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기준금리 5.5%, 뭐 지금 5%지만 뭐 기준금리 5%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민자를 막는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고령하다라고 해서 일자리가 뭐 일할 사람이 없고 성장률이 이렇게 낮았잖아요. 그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성장률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말도 안 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민자를 막으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함께 가야 되는데 둥글게 그죠? 돈쌤은요? 뭐 일단 트럼프 당선되니까 또 미국 우선주의가 중심이 됐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면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 우선주의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원래는 대통령은 자국을 우선하는 겁니다. 이제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결론이 사실 어렵지 않았던 이 대선에도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했던 것도 접전이나 경합이라는 이런 노이즈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은 결론이 났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노이즈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트럼프는 명쾌하잖아요. 그 명쾌한 거에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회를 찾으면 지금 이제 국장 제가 상가집 분위기라고 했더니 머릿고기 더 추가한다, 뭐 육개장 주문하는 이게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는데 다음에는 이제 육개장 이런 거 말고 좀 밝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이즈 하나하나 소화해가면서 우리 시장도 그만큼 좋아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